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어제 향년 78세로 별세했습니다. 장례는 고인과 유족의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치러지는 가운데 빈소에는 각계의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리더십과 경영 철학은 오늘날 삼성을 일궈냈지만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정경 유착 등의 그림자도 남겼습니다. 상속세만 10조 원에 달하는 삼성그룹의 향후 지배구조가 어떻게 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두 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 수도권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유행 우려 지역에 대해 거리 두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예방접종과 사망 사례의 연관성이 낮다며 접종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독감 무료 접종 대상이 만 62세 이상, 69세 이하로 확대됩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5도 아래로 내려가 서늘하겠습니다. 일교차가 20도 가까이 크게 벌어져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주말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새로운 한 주 KBS 뉴스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이 어제 향년 78세로 별세했습니다. 빈소에는 정재계 조문이 이어졌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임주영 기자, 지금은 좀 이른 시간이라서 조문객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직 조문객의 모습은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 삼성 서울병원에 마련된 이건희 회장의 빈소에는 어젯밤 10시까지 정재계 조문이 이어졌는데요. 빈소는 어제 오후 5시쯤 고인이 치료를 받았던 이곳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습니다. 비슷한 시간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자녀들과 함께 도착해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삼성 측은 고인과 유가족의 뜻에 따라 장례를 간소한 가족장으로 치르겠다며 조문과 조화를 사양한다고 밝혔지만 재계를 중심으로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과 정몽규 HDC 회장이 빈소를 찾아 유족을 위로했고 이보다 앞서 이건희 회장의 조카인 CJ그룹 이재현 회장도 유족을 만나 국가 경제에 큰 업적을 남긴 분이라고 고인을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선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도 각각 빈소를 찾아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자, 앞으로의 장례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장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족장으로 4일 동안 치러집니다. 발인은 오는 28일로 장지는 용인 에버랜드 안의 선영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가족은 오늘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입관식을 진행한 뒤 조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삼성 사장단 등 고위 임원들의 조문도 오전 10시쯤부터 일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삼성그룹 임직원들은 내부 시스템에 온라인 추모관을 열고 고인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 서울병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삼성이 이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에서 세계 정상에 오르기까지는 누가 뭐래도 이건희 회장의 역할이 컸습니다. 사실상 불모지에 먼저 뛰어들어서 혁신을 일궈냈고 이른바 글로벌 삼성을 만들어낸 공적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이어서 오규정 기자입니다. 삼성이 반도체 사업의 초석을 마련한 건 1974년 당시 동양방송이사였던 이 회장이 부도 위기에 처한 한국 반도체를 인수하면서부터입니다. 아버지 이병철 전 회장에게 반도체 사업을 건의했지만 자본도 기술도 없다며 경영진이 반대하자 사재까지 털어 밀어붙였습니다. 이어 1987년 이건희 회장 체제가 출범하며 본격적으로 꽃을 피웁니다. 92년 세계 최초로 64메가 D램 개발에 성공했고 이듬해엔 메모리 반도체 분야 1위를 거머쥐었습니다. 하지만 그해 이 회장은 미국의 전자매장을 둘러보다 충격을 받습니다. 세계 시장에 진열대 위에서 먼지가 쌓여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참을 수 없는 분노에 앞서 서글픈 생각마저 듭니다. 이런 충격은 변화와 혁신을 내건 신경영 선언으로 이어집니다.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그리고 이듬해인 94년 삼성전자는 휴대전화 사업에 진출합니다. 하지만 불량률이 12%까지 치솟자 15만 대, 당시 500억 원어치를 수거해 직원들 앞에서 불태웠습니다. 이런 충격요법을 거쳐 그해 말 국내 시장에서 세계 1위 모토로라를 제쳤습니다. 취임 당시 10조 원이던 삼성전자 매출액은 230조 4천억 원으로 뛰었고
국내 재계 3위에서 전 세계 5위의 브랜드로 급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닛산과 기술 제휴로 시작한 삼성자동차가 IMF 외환 위기를 버티지 못하고 법정 관리에 들어가는 등 고비도 적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오규정입니다. 네, 그러나 공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과를 완전히 덮을 수는 없겠죠. 삼성그룹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은 사실상 이건희 회장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또 정경유착과 노조 탄압 사례도 이 회장의 공과를 따질 때 늘 어두운 그림자로 따라다녔는데요. 그 부분은 이재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폭로로 시작된 특검 수사. 특검팀은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한 배임 혐의 등으로 이 회장을 기소했습니다. 아들 이재용 부회장에게 그룹을 물려주기 위해 에버랜드 전환 사채와 삼성 SDS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헐값으로 넘겼다는 겁니다. 회장 비서실의 조직적인 개입에 의하여 이재용 남녀의 사채 인수 절차가 진행되었고 수사 중 4조 5천억 원대의 차명 재산까지 드러나 회장직 퇴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날의 허물을 모두 제가 떠안고 가겠습니다. 이후 에버랜드 전환 사채건은 논란 속 무죄가 확정됐고 이 회장은 조세 포탈 혐의 등에 대해서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에버랜드, 제일모직, 삼성물산으로 이어진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승계 관련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까지 아직도 2개의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삼성 사법 리스크의 뿌리에 이건희 회장이 있는 셈입니다. 이 회장은 이에 앞서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2005년엔 삼성이 검찰과 정치인 등에게 이른바 떡값을 줬다는 내용의 삼성 X파일 사건 때문에 홍역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정경유착과 최근 잇따라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 무노조 경영 원칙은 오랜 시간 우리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운 이건희 삼성의 부정적 이면이었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이 회장의 별세로 삼성의 지배구조 변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남긴 주식만 18조 원으로 상속세가 10조 원에 이르는 데다 이재용 부회장 관련 각종 재판이 진행 중인 것도 풀어야 할 문제로 꼽히는데요. 박대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 승계는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2년 전엔 공정위가 삼성 기업 집단의 동일인으로 지정하면서 이 부회장은 총수가 됐습니다. 그룹의 핵심은 삼성전자. 이 부회장의 지분은 0.7%에 불과하지만 삼성물산을 통해 사실상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 측 지분은 물산과 생명 등을 합쳐 15.7%인데 이건희 회장을 포함한 가족 지분은 5.1%에 불과합니다. 이 회장의 지분이 가족들에게 분할 상속돼도 이 부회장 중심의 지배구조는 영향이 적을 거란 얘기입니다. 다만 상속세가 부담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유산은 주식만 따져도 18조 2천억 원, 할증세율 60% 등을 감안하면 상속세는 10조 원에 이릅니다. 5년 동안 나눠서 납부하고 주식 담보 대출을 받더라도 일부 지분 변동은 불가피합니다. 현 지분 구조상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을 매각해서 상속세를 마련한다는 것도 좀 쉽지 않죠. 지배구조 변화가 연결될 수밖에 없는. 장기적으로는 여권에서 추진 중인 보험업법 개정이 변수입니다.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생명과 화재는 삼성전자 주식 상당수를 매각해야 해 지분 변동에 따른 지배구조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재판이 관건입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불법 편법 합병으로 경영권을 승계한 혐의의 재판은 최근 1심이 시작됐고 국정농단 뇌물 혐의 사건의 파기환송심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당초 소환장이 발부됐던 오늘 재판엔 부친상으로 출석하지 않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별세와 재판 그리고 법 개정까지 삼성은 당분간 이재용 부회장과 전문 경영인을 축으로 한 현 체제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별세하면서 오늘 예정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이재용 부회장의 출석도 어려워졌습니다.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이 부회장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재판부의 별도 조처가 없는 한 통상적인 준비 절차에 따라 변호인들은 출석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 1부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 준비기일을 오늘로 지정하고 이 부회장에게 출석하라는 취지의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는 다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출석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 발언에 대한 추 장관의 반격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여당은 공수처에, 야당은 라임 옵티머스 관련 특검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리적으로 보면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에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이런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고요. 작심 야당 발언을 의원이고 쏟아낸 여당 윤석열 의원이고. 검찰총장. 추 장관은 곧바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오늘 국정감사장에 다시 출석합니다. 수사 지휘권 발동과 감찰 지시, 이목을 끌었던 윤 총장의 퇴임 후 봉사 발언 등에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 장관의 입을 통해 윤 총장을 반격하겠다는 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은 추 장관 사퇴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또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통보한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 시한입니다. 국감 후 입법의 시간을 주장해온 민주당은 라임, 옵티머스 사태로 공수처 필요성이 더 커졌다며 공수처법 개정 등도 예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려 왔습니다. 끝내 협조를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곧바로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에 국민의힘은 특검을 거듭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금융사기를 넘어 정관계 로비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자는 입장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특검으로서 밝혀야만 국민이 승복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될 수 있다고. 국민의힘은 내정한 공수처장 추천위원 발표는 민주당의 입장을 보고 저울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 사이에는 신규 확진자 수가 60-70명 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독감과 관련해서는 사망 사례와 백신과의 연관성이 매우 낮아서 접종을 계속 진행한다는 게 방역당국의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수 기자, 먼저 코로나19 1일 확진자 이틀 연속 두 자릿수를 잘 유지했네요. 예, 어제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1명입니다. 이 가운데 지역 발생은 50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는 11명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7명, 서울이 17명으로 수도권에서 44명이 나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외에 충남 2명, 부산과 대전, 울산, 경남에서 각 1명씩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앞서 토요일에는 지역 발생 66명, 해외 유입 11명으로 77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단 발표 기준으로 보면 지난 23일 신규 확진자 155명을 기록한 뒤 주말 동안엔 규모가 줄어 두 자릿수 확진자가 유지됐습니다. 네, 주말에는 검사 자체가 줄어든 영향도 있을 텐데 기간을 좀 넓혀서 보면 추이가 어떻습니까? 최근 2주간 확진자 규모는 다소 증가했습니다. 이번 달 11일부터 24일까지 최근의 2주와 그 이전의 2주를 비교하면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59.4명에서 68.7명으로 9.3명 증가했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새로운 집단 발생 건수가 26건에서 21건으로 감소했고 감염 경로가 분명하지 않은 비율은 17.4%에서 11.4%로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방역당국은 방역과 의료 역량을 기반으로 큰 문제 없이 대응하고 있지만 언제든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 확진자가 잇따르는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방역당국이 위험 요인을 분석해보니 신규 입소자에 대한 사전 검사라든지 유증상 직원 업무 배제 등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종사자 교육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함께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은 이번 주에도 계속되죠? 예, 만 70세 이상은 이미 무료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만 62세 이상부터 69세 이하인 분들도 무료 접종이 시작됩니다. 독감 예방 접종의 안전성 논란과 관련해서 정부는 염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면서도 사망 사례와 예방 접종의 인가성이 매우 낮아서 접종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내 의료기관에 접종 보류를 권고했던 서울 영등포구 보건소도 접종을 일정대로 지속하라고 다시 안내했습니다. 정부는 전문가와 방역당국의 평가를 신뢰해달라며 다만 접종 전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등 안전수칙은 잘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기도 여주의 한 장애인 요양시설에서 또 집단 감염이 추가로 발생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되는 소규모 지역 단위에 한정해서 강화된 방역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민혁 기자입니다. 경기도 여주에 있는 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입니다. 이곳에 입소한 A씨가 그제 최초로 확진됐습니다. 역학조사를 해봤더니 관련 확진자가 하루 새 24명 더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최초 확진자인 A씨의 접촉자가 동두천시에서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26명이 됐습니다. 시설 자체에서 이제 건강검진을 한 것 같으세요. 그거에서 이제 외부인 접촉이 있어서 감염된 게 아니냐 추정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경기도 남양주시 행복해 요양원과 관련한 확진자는 3명이 늘었고 군포 의료기관과 안양 요양시설 관련 확진자도 3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요양시설 내 감염이 확산하면서 정부는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미 수도권 지역 요양병원 등에 대한 전수검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매주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되는 지역을 시군구 단위로 선정해 그 지역만 거리 두기를 강화하고 특히 고위험군에 대해선 선제적으로 전수 진단 검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젊은 층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헬로윈 데이를 앞두고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관리도 강화됩니다. 이달 말까지 서울 이태원, 홍대, 건대 입구와 강남 교대 신촌역, 그리고 인천 부평과 부산 서면 지역까지 집중 점검에 들어갑니다. 주말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단속할 예정인데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어긴 게 적발되면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됩니다. 소규모 파티를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바람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심을 하면은 또다시 새로운 집단 감염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한편 정부는 계절독감은 국내에서만 해마다 3천여 명이 사망하는 위험한 감염병인 만큼 백신 접종은 부작용보다 그 이익이 훨씬 크다며 접종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또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하루 8만 명 넘게 이틀 연속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검사가 많아져서 그런 거라며 여전히 낙관론으로 일관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이영현 특파원입니다. 지난 토요일 기준 미 존스 홉킨스 대학교가 집계한 미국 코로나19 확진자는 8만 3천 명을 넘겨 이틀째 8만 명을 넘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확진자 수는 8만 5천여 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7일 최저점을 찍은 뒤 이달 들어 급속히 늘어나는 심각한 상황.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급증세가 검사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You know why we have cases so much? Because that's all we do is test. If we cut our testing down in half, they'd say, well, they wouldn't say that, but cases would go down in half. 트럼프 대통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상황은 곧 바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ow we have the best test, and we are coming around. We're rounding the turn. We have the vaccines. We have everything. We're rounding the turn. Even without the vaccines, we're rounding the turn. 이런 가운데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비서실장 등 최측근 보좌진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은 펜스 부통령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자가격리 없이 선거운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He was at a campaign rally in Tallahassee. He was just in a campaign rally in Tallahassee. I'm not saying he's not campaigning. I'm saying that that is only part of what he's doing. And as we look at that, essential personnel, whether it's the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r anyone else. 미 CNN 방송은 코로나19에 감염된 펜스 부통령 측근은 현재까지 최소한 5명이라며 더 많은 보좌진이 감염됐을 우려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유럽 각국에서도 하루 신규 확진자가 수만 명씩 쏟아지고 있습니다. 봉쇄에 가까운 고강도 조치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가시적인 효과는 없는 데다 이 방역 조치에 반발하는 시위까지 잇따르고 있는데요. 파리에서 양민효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야간 통행 금지령이 내려진 로마 하늘에 폭죽이 터집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반발하며 극우단체 소속 250여 명이 폭죽과 화염병을 던지며 시위를 벌인 겁니다. 격한 충돌로 경찰관 2명이 부상을 입었고 역시 통행금지령이 발효된 남부 나폴리에서도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1일 신규 확진자가 2만 1,000명으로 하루 만에 최다 기록을 다시 경신하자 이탈리아 정부는 또다시 고강도 조치를 내놨습니다. 오후 6시 이후 식당과 술집 영업을 금지하고 헬스클럽과 수영장 등은 폐쇄하기로 했지만 봉쇄령만큼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경제적 타격 때문입니다. Probabilmente anch'io proverei rabbia contro le misure del governo, un sostegno economico molto cospicuo o comunque adeguato. 스페인 정부도 지난 봄 전국 봉쇄 때 내렸던 국가 비상 경계령을 다시 발동했습니다. 야간 통행 금지 등 주변국들처럼 코로나19 억제책을 동원하기 위해서지만 그동안 폐쇄됐던 클럽 종사자들은 반발했습니다. Queremos que nos rescaten una ayuda económica, que llevamos 8 meses sin trabajar. 프랑스는 하루 새 5만 2천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토요일부터 54개 지역에 야간 통행 금지령을 확대 실시했지만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 의료계 전문가들은 인력 부족이 심화된 지역병원을 지원해달라고 전직 의료진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번 주가 전국 또는 지역 단위의 재봉쇄 여부를 가를 결정적 시기가 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2년 8개월 만에 국내 야생조류에서 검출됐습니다. 축산당국은 가금류 이동을 제한하는 등 방역에 들어갔습니다. 박연성 기자입니다. 충남 천안과 아산을 흐르는 봉강천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발생했다는 안내 표지판이 천변을 따라 설치되고 반경 500m 내 사람과 차량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지난 21일 봉광천 주변 모래톱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검사했더니 H5N8형 고병원성 AI가 확인됐습니다.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건 지난 2018년 2월 이후 2년 8개월 만입니다. 이곳은 충남의 대표 양계 농가 밀집 지역입니다. 반경 10km 내 천안과 아산, 세종 등 3개 시군에서 181농가가 닭과 오리 등 가금류 274만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축산당국은 이에 따라 반경 10km를 야생조류 방역대로 정하고 가금류 이동을 통제했습니다. 식용란 반출 시에도 간이 검사를 거치도록 하고 분변 반출도 제한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가금류 방사 사육을 금지하고 천안 지역 전통시장에서는 가금류 판매소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독 차량과 광역 방제기를 긴급 지원하고 공동 방제단을 꾸려 생석회 살포 등 농가 개별 소독에도 나섰습니다. 하천 주변에 출입하시는 낚시객들로 인해서 해당 지역에 있는 바이러스를 물리적으로 전파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낚시를 금지해 주시는데 협조를. 최근 해외에서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발생하고 철새 도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AI 확산 방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우리의 고궁이 미술관으로 변신했습니다. 전통이 깃든 궁궐에 내로라 하는 작가들의 현대 미술이 어우러지면 어떤 느낌일까요? 김석 기자가 덕수궁으로 안내합니다. 푸르른 가을 하늘 아래 멋과 정취를 더해가는 도심 속 휴식처 고궁. 고즈넉한 건물 앞에서 관람객들이 뭔가를 유심히 살피고 있습니다. 건물 안에 있는 건 기묘한 형태미를 보여주는 현대미술 작품. 오래된 궁궐 건축과 어울려 전혀 색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앞뒤로 시원하게 열린 공간은 화사한 꽃밭으로, 고종 임금의 쉼터이자 연회장이었던 곳은 멋진 야외 극장으로, 소담한 운치를 뽐내는 궁궐 연못은 알록달록 화사한 야외 조각 전시장으로 변신했습니다. 덕수궁 곳곳이 근사한 야외 미술관으로 변신한 겁니다. 이 방에는 박정혜 작가와 강석영 작가를 같이 배치했는데요. 두 분이 함께 조화롭게 이 방 안에 있는 모습을 한번 연출해 봤습니다. 박수근, 김환기 등 근현대 미술의 거장은 물론 한국과 아시아 현대미술 작가들이 출품한 회화, 조각, 영상, 설치 작품 50여 점이 궁궐 곳곳에서 관람객을 맞습니다. 궁궐 건물 내부까지 전시 공간으로 개방됐습니다. 보통 전시보다는 좀 더 그림의 깊이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되게 마치 누구네 집을 구경하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약간 이게 집에 걸려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래된 궁궐의 아름다움과 신선한 현대 미술이 어울려 뜻밖의 휴식과 치유의 시간을 선사합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기온이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제천과 봉화는 영하로 기온이 떨어졌고요. 서울도 8.1도로 서늘합니다. 한낮에는 2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2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일부 지역에서 5도 아래로 기온이 떨어지는 곳이 많겠고요. 주 후반에는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오늘보다 날이 더 추워지겠습니다. 대기는 점차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과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건조특보가 내려지지 않은 지역에서도 대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하늘은 대체로 맑지만 경기도와 남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조금 끼어 있습니다. 햇살이 비추면서 안개는 빠르게 걷히겠고요. 오늘 전국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공기도 깨끗하겠지만 밤 사이에는 상층에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일시적으로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조금 낮은데요. 안동이 2.7도, 세종 5.3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0도, 대구 21도, 광주 21도로 대부분 지역 2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에는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11월의 첫날에는 중부와 호남 지역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이 향년 78세의 나이로 어제 새벽 별세했습니다. 지난 2014년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지 6년 5개월 만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6년 넘게 투병 생활을 이어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끝내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어제 새벽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78세, 회장으로 삼성을 이끌어온 지 33년 만입니다. 삼성전자는 임직원에게 공지문을 보내 이 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5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자택에서 쓰러진 뒤 중환자실에 입원한 이 회장. 이후 자가호흡을 하며 재활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42년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세 아들 중 막내로 태어나 87년 이병철 회장이 타계한 뒤 삼성그룹 회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 회장께서 오래전부터 결정하시고 공식으로 발표를 해두신 이건희 부회장을 후계자로서 지명을 하시고 고 이건희 회장의 빈소는 삼성서울병원에 마련됐고 상주 이재용 부회장은 자녀들과 함께 어제 오후 5시쯤 도착해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노영민 비서실장을 보내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회장은 한국 재계의 상징으로 이 회장의 리더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시기 우리 기업들에게 귀감과 용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장례는 고인과 유족의 뜻에 따라 4일 가족장으로 치러집니다. 발인은 오는 28일로 장지는 용인 에버랜드 안에 선영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한국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이건희 회장의 사망에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애도를 표했습니다. 다만 이 회장이 남긴 부정적 유산에 대해서는 어조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유호윤 기자입니다. 정당들은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한 이건희 회장의 업적을 기리며 추모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회장은 한국 경제 성장에 주춧돌을 넣은 주역이었다고 평가하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이 초일류 기업을 표방했지만 이를 위한 과정은 때때로 초법적이었다며 부당 내부 거래와 정경 유착 등 고인이 남긴 부정적 유산은 청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의 타계를 계기로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대국민 사과에서 국민들께 약속했던 새로운 삼성이 조속히 실현되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이 회장의 초일류 기업을 위한 노력과 혁신 정신은 분야를 막론하고 귀감이 됐다며 고인을 애도했습니다. 고인은 반도체와 휴대전화 등 첨단 핵심 분야에서 삼성이 세계 1위의 글로벌 기업이 되는 초석을 닦으셨습니다. 정의당은 이 회장 별세 소식에 조의를 표하면서 정경 유착과 무노조 경영 등
고인이 남긴 어두운 역사를 삼성이 지우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 회장이 기업가 정신으로 도전해 삼성전자라는 세계적 기업을 세워냈다며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회장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추모 메시지를 유족에게 전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메시지를 통해 고인이 반도체 산업을 한국의 대표 산업으로 성장시켰다며 이 회장의 리더십은 어려운 시기에 큰 귀감과 용기가 되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네, 재계에서도 잇따라 추모 메시지를 냈습니다. 반도체 강국을 이끈 큰 별이 졌다면서 기업들뿐 아니라 양대 노총 그리고 시민단체들도 명복을 빌었습니다. 물론 이 공과에 대한 구분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보도에 공하영 기자입니다. 재계 1위 삼성그룹의 총수였던 이건희 회장의 별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산업발전을 견인했던 재계의 큰 별,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총은 이 회장이 흑백TV를 만드는 작은 기업 삼성을 글로벌 정보통신기술 산업을 선도하는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시켰다며 고인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단체들은 이 회장이 일찍이 반도체 분야에 뛰어들어 우리나라를 반도체 강국으로 이끈 공로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 회장이 반도체를 대표 먹거리 산업으로 이끌었고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을 석권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 회장이 삼성의 변신과 성공을 주도하며 우리도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줬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사회단체들은 고인의 공과를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 회장의 죽음으로 정경유착과 노조 파괴 등 과오들이 정리될 수 없다며 삼성그룹이 환골탈퇴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 회장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도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이 됐다는 공과 함께 무노조 경영 등의 과오도 존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 백혈병 피해자 지원단체인 반올림도 이 회장의 별세 소식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반올림은 공장에 방치된 위험 속에서 노동자들은 병에 걸리고 목숨을 잃었다며 이 회장의 삼성이 만든 어둠이 작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공하영입니다. 친환경 플라스틱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옥수수나 사탕수수 전분을 이용해 만든 걸로 매립 뒤 6개월이면 자연 분해되는데요. 최근 배달 등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난 상황에서 참 반가운 얘기죠. 그런데 정작 이걸 처리할 때는 매각 대신 소각을 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왜 그런 건지 양민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편의점 샌드위치 포장에도, 카페에서 쓰이는 일회용 포크에도 생분해성 수지의 일종인 폴리락타이드 소재가 쓰였습니다. 주로 식품용 용기나 포장 용도로 쓰이는 폴리락타이드는 옥수수나 사탕수수 전분 등을 이용해 만들어진 수지로 이러한 생분해성 수지는 일정 조건에서 매립되면 6개월 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생분해성 수지를 처리할 땐 매립보다는 소각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별도의 처리 과정 없이 종량제 봉투에 담겨 일반 쓰레기와 함께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이 KBS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종량제 폐기물의 절반 이상은 소각되고 매립되는 비율은 3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겉보기에는 일반 플라스틱이나 비닐과 비슷하다 보니 분리수거 대상이 아닌데도 플라스틱이나 비닐 등과 함께 섞여 들어가기도 합니다. 재활용 현장에서의 혼선도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종이랑 이제 캔만 확실히 걸러내고. 네. 그러면 일단은 여기 비닐이랑 플라스틱처럼 보이는 거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저기? 네. 다 내려보내요. 이에 따라 생분해성 수지에 대한 인증기관인 환경부가 사후 처리에 대해서도 명확한 지침을 내려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환경부에서 이제 생분해성 수지 관련해가지고 이제 법 제도를 좀 마련했고 또 시민들께 홍보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러나 다만 결국은 생활 쓰레기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생분해성 수지가 분리수거 대상은 아니어서 별도의 선별 처리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요즘 목적지 없는 여행이 인기입니다. 관광 비행 상품들을 말하는 건데요. 여행이 목마른 승객들은 하늘에서나마 기분이라도 느껴봐서 좋고 또 항공사는 비행기를 놀리지 않아도 돼서 좋답니다. 임종빈 기자가 하늘 위 호텔로 불리는 A380에 함께 타봤습니다. 마스크를 낀 승객들이 특별기에 오릅니다. 비행기는 현존하는 최대 크기의 A380.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강릉과 제주 상공을 돌고 다시 돌아오는 관광 비행 상품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지치고 메마른 몸과 마음에 활력을 들고자 계획되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도착지 없는 여행. 하늘 풍경을 하나하나 담아봅니다. 여기 오기 일주일 전부터 저희 대구에서 왔는데 잠도 못 자고 매일 언제 가냐고 물어봤었거든요. 따님이? 네네. 국내선에서는 처음 맛보는 기내식도 특별하기만 합니다. 경품 추첨 행사의 1등 상품은 동남아 왕복 항공권. 동남아 항공권의 주인공 과연 누구일까요? 당첨돼도 걱정부터 앞섭니다. 물론 지금 여행 가고 싶어서 진짜 다 가족이 너무 가고 싶은데 갈 수는 없으니까 좀 동남아 상품권을 언제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고도를 낮춰 한라산 주위를 선회하자 창밖으로 백록담의 장관이 손에 잡힐 듯 펼쳐집니다. 이야 끝내준다. 멋지다. A380이 마지막으로 승객을 태운 건 올해 3월 말. 그동안에는 하루 300만 원의 주기료를 주고 공항에 그냥 세워놓거나 조종사 자격 유지를 위해 빈 여객기를 띄웠습니다. 오랜만에 여행의 설렘이 가득한 손님분들이 보니 참 만감이 교차한 하루였습니다. 다른 저비용 항공사들의 관광 비행 상품도 호응을 얻으면서 발목 낀 여객기를 활용한 비행 상품 출시는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종민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뒤 최근 2주 동안의 신규 확진자가 직전 2주 평균에 비해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상황, 또 다가오는 주말 헬로윈데이도 우려되는 점 중 하나인데요. 방역당국의 발표 들어보시죠. 최근 2주간의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일 68.7명으로 그 직전 2주간의 59.4명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한 주는 신규 환자 수가 1일 75.3명으로 기존의 감소세와 달리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지난 2주간 새로 발생한 집단 감염 건수가 21건으로 직전 2주간의 26건에 비해 감소하였고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의 비율도 11.4%로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확충된 방역과 의료 역량을 통해 지금까지는 큰 문제 없이 대응하고 있으나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점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위험 요인입니다.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수도권의 경우 한 1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코로나19의 확산 추이와 방역망의 추적 속도가 아슬아슬한 균형 상태를 이루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거리두기 1단계 조정 이후 사회경제적 활동이 증가하고 있기에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언제든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방역 차원에서 볼 때 같은 1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2명씩 50군데에서 발생하는 것과 50명이 2군데에서 발생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전체적인 수는 늘어났지만 발생하는 클러스터 자체의 수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방역관리 차원에서 오히려 방역이 좀 더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측면들도 있습니다. 1단계로 내린 지 이제 2주가 지났습니다. 새로운 주말이면은 할로윈데이가 있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용시설 이용이 늘어날 것이고 또 그것이 소규모 또 폭발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한 파티나 축제를 자제해 주시고 마스크 쓰기라든지 거리 두기와 같은 것을 철저히 지켜주셔서 그런 가능성을 최소화시켜 주시기 것을 강력히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국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렘데시비르에 대한 공식 사용 지침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23일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치료 시 렘데시비르 안전 사용에 대한 공식 지침을 3, 4주 내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행한 렘데시비르의 임상실험 결과와 데이터를 검토하기 위해 독립적인 전문가 패널이 이번 주 소집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치료제 후보군의 효능과 안정성을 검증하는 연대 실험의 중간 결과를 발표하면서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기간이나 사망률을 줄이는 데 거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미국 식품의약국은 지난 22일 이 의약품을 코로나19 치료제로 정식 사용을 승인해 두 기관의 연구 결과가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완구업체 마텔의 바비 인형이 코로나19 대유행의 최대 승자 중 하나로 떠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마텔사는 올해 3분기 순매출액은 1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늘었다고 발표했는데요. 특히 대표 상품인 바비 인형의 매출은 29%나 증가해 분기 증가율이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자녀들이 TV나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빠지지 않도록 부모들이 대안이 될 놀잇감을 찾는 과정에서 바비 인형이 반사이익을 본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여기에 연말 연휴 시즌도 앞두고 있어서 4분기에도 바비 인형의 매출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관광 산업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힘을 쏟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규모의 분수로 기네스북 기록을 경신한 판분수가 두바이 인공섬에서 새로운 관광 명소로 첫 선을 보였습니다. 공중으로 솟아오르는 여러 갈래 물줄기와 함께 밤하늘 가득 불꽃놀이가 펼쳐진 이곳. 개장과 동시에 세계 최대 규모의 분수로 기네스북 신기록을 세운 두바이의 판분수입니다. 두바이 인공섬 팜 주메이라 해상의 문을 연 판분수는 면적만 1,300제곱미터가 넘고 7,500개의 분사 노즐로 바닷물을 최고 105m 높이까지 쏘아올릴 수 있는데요. 여기에 3,000개 이상의 LED 조명이 더해져 해질 무렵부터 자정까지 매일 30분마다 대형 분수쇼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두바이 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던 지난 6월부터 침체한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호텔 등 관련 시설들을 엄격한 방역 지침 아래 단계적으로 재개장하고 있는데요. 이날 판분수 개장식도 입장 인원 제한과 방역당국의 감시 속에 진행됐지만 최근 들어 코로나19 감염률이 다시 증가세를 보여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국제 소식이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국내 소식 몇 가지 더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9월 온라인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이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9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증가했다는 소식인데요. 추석 연휴가 늦어지면서 지난달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과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이 동시에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하기 이전인 올해 1월 이후 처음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9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지난해 9월보다 1% 늘었습니다. 지난해 9월이던 추석이 올해는 10월 1일로 늦어지면서 선물 세트 수요가 8월에서 9월로 이동해 매출이 오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온라인 매출은 지난해 9월보다 20% 증가했습니다. 특히 추석 차례용품, 선물 수요 증가와 코로나19에 따른 생활용품 판매 증가가 매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2분기 한국 교역량 18% 감소했다는 키워드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이 세계무역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2분기 한국 교역량은 1,09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18.3% 감소했습니다.
올 1분기 한국 교역량이 1,260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8%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2분기에는 감소폭이 훨씬 커졌습니다. 교역량은 수출량과 수입량의 평균을 뜻하는데요. 코로나19 여파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교역량도 크게 줄었습니다. 올 2분기 세계 교역량은 3조 7,620억 달러로 지난해 대비 21.1% 감소했습니다. 다만 한국은 반도체 수출이 7월에는 5.6%, 8월 2.8%, 9월 11.8% 각각 늘어 전 세계 교역량이 줄어든 것에 비하면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2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에 20만 명 몰렸다는 소식입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1인당 150만 원씩 지급하는 2차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 신청이 20만 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3일에 마감된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 신청이 20만 4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특고, 프리랜서가 대상으로 올해 8월이나 9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보다 25% 이상 감소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150만 원씩 지급합니다. 노동부는 심사를 거쳐서 2차 지원금 지급 대상을 선정하고 다음 달 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Q&A였습니다. 네, 사무실 근처에 우체국이나 마트 같은 데 가면서 출장으로 결제를 올리고 또 출장비까지 챙긴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심스러운 출장 처리가 5년간 3천 건이 넘는다는데요. 어느 기관일까요? 개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도심에 있는 민주평통사무처 공무원들의 관내 출장비 내역입니다. 눈에 띄는 출장지는 인근 우체국과 은행입니다. 다과를 사기 위해 근처 마트를 가도 우편물을 붙인다며 우체국에 가도 출장비를 받았습니다. 모두 사무실에서 반경 1km 정도 안에 위치한 곳입니다. 네, 직접 민주평통사무처에서 출발해 우체국까지 걸어가 보겠습니다. 12분 정도 걸렸는데 이 우체국에 다녀오는 데만 4시간 넘게 걸렸다고 출장비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 직원은 지난해 인근은행에 출장만 120차례 다녀왔습니다. 외근이 주 업무인 운전기사는 운전을 하고 왔다며 비서실 직원들은 시내에 수행을 다녀왔다며 관내 출장비를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 5년간 사무처 공무원들이 신청한 관내 출장은 3,400여 회, 지급된 출장비는 3,700만 원이 넘습니다. 한 건당 출장비는 1에서 2만 원이었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상 왕복 2km 이상이면 출장비를 올릴 수는 있지만 기관장 재량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나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을 다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어느 기관도 이렇게 마구잡이로 출장비 처리하는 기관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도덕적 해이가 큰 거죠. 관리를 엄격하게 해야 될 것이고. 민주평통사무처는 규정을 어기지는 않았지만 국민 정서상 부적절해 보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부적정 지급 사례를 확인 중이라면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개훈입니다. 자, 올여름에 워낙 비가 많이 내려서 산사태 피해가 컸는데 전방에서도 철책이 200건 넘게 파손될 정도로 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한 예방 조치 아직도 제대로 안 된 곳들이 있다는데요. 지영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방 동부전선의 산악도로, 양쪽은 지뢰 매설 지역입니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발생한 낙석과 쓰러진 나무가 방치돼 있습니다. 이곳엔 배수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기능을 못하면서 비가 오게 되면 이 산에서 들이치는 물이 다른 곳으로 흐르게 되고 땅을 깎아내리면서 도로폭의 절반이 이미 무너져 내렸습니다. 군시설 인근 백두대간 탐방로가 조성되는 곳입니다. 작전하는 장병들의 이동로가 되는 교통호는 군데군데 흙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폭우가 오면 교통호 전체가 흙이 떠내려가는 물길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일시에 훅 무너질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이 여기 이쪽에서는 지금 교통호가 피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산 정상 부근 능선을 따라 군이 낸 전술도로. 아래 경사면을 향해 흙과 바위가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낙석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성 사진상으로 본 인근 고지도 마찬가지.
초소공사를 위해 군이 진입로를 냈는데 흙과 돌이 흘러내린 흔적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한 번에 무너지면 계곡을 타고 내려가게 되는데 아래는 40명 정도가 생활하는 군 막사가 있습니다. 바로 옆 고지에 또 다른 막사. 공사하며 흙과 바위를 쌓아놨습니다. 무너져 내리면 경사면 아래 철책으로 향하게 됩니다. 장병들이 수시로 순찰을 하는 곳입니다. 이처럼 전방 군부대 주변 곳곳에 산사태와 낙석 사고 위험이 있는데 지자체와 산림청에서는 부지 사용자가 군이라는 이유로 군은 본연의 임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입니다. 산림 전문가들이 현장에 나가본다고 해도 군의 특성상 접근이 힘들다거나 산림청과 협조가 잘 안 되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은 해마다 산림청과 함께 산사태와 낙석 취약 지점을 파악해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이제는 우리 일상 전반이 방역 그 자체가 됐죠. 공연계도 물론 다르지 않은데요. 어렵게 얻은 무대에 놓칠 수 없다는 각오로 배우들 연습부터 관객 입장, 또 본 공연에 이르기까지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불멸의 사랑 이야기. 7년 만에 이 작품이 다시 무대에 오르기까지 방역 또 방역이었습니다. 무대는 물론 분장실, 객석 구석구석을 소독하고 관객들 입장 전까지 최종 점검을 합니다. 걸린다면 저희는 공연을 중단하게 되고 100에서 200명에 되는 이 인력들이 직장을 잃게 돼요. 사명감을 갖고 꼭 지키고 있습니다. 관객들도 마스크를 쓰고 열을 확인하고 실장님 혹시 김찜질 말씀하셨나요? 거쳐야 할 단계가 많아졌지만 이젠 일상이 됐습니다. 요즘 어디 가나 다 QR코드 하잖아요. 서로를 위해서. 나만 위한 게 아니니까. 코로나19는 연습실 풍경도 바꿔놨습니다. 군무를 추면서 노래를 부를 때도 마스크를 벗지 않습니다. 혹시나 있을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처음부터 모든 배우가 한꺼번에 모이는 대신 연습 시간대를 나눴습니다. 그 씬에 나오는 사람들만 불러서 연습하고 다음 시간도 다른 사람들 나와서 연습하고 해서 좀 이렇게 나눠서 연습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모여서 연습하는. 대학로 소극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장기간 무사히 공연을 이어가기 위해 매일 몸 상태를 확인하고 무대에 오릅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이렇게 계속 건강하게 지켜나간다면 저희는 이제는 더 이상 멈출 일이 없고 계속해서 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연계의 이런 노력에 관객들도 조금씩 안심하는 모습입니다. 위로를 받고 거기서 펑펑 쏟고 오면 이런 상황 속에서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고 있어요. KBS 뉴스 김지성입니다. 새로 나온 책들 만나보죠. 11.26 사건의 장본인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평전이 출간됐습니다. 인지기능 문제를 겪는 아이들을 위한 해법을 담은 책도 관심을 끄는데요. 김석 기자가 소개합니다. 결코 저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혁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군인이었고 혁명가입니다. 군인이나 혁명가가 정치를 하게 되면 독재하기 마련입니다. 박정희 유신 체제를 멈추게 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그는 혁명가인가 반역자인가? 11.26 사건으로 사형된 지 40년이 지난 올해 유족은 재심을 청구했고 평가는 여전히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11.26 사건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 저자는 김재규라는 인물과 삶의 초점을 맞춰 40년 전 그날의 진실을 추적합니다. 최고 권력자의 최측근이었던 고인의 잘못은 물론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이력, 11.26 사건 재판 기록과 증언까지 자세하게 담았습니다. 일본의 한 아동 정신과 의사가 아이들에게 문제를 냅니다. 원을 케이크라 생각하고 똑같이 3조각으로 나눠보라.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인지기능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아동 20명 중 3명이 겪고 있지만 겉으로는 잘 표가 나지 않아서 부모도 교사도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아동 인지기능 문제의 실상과 해법을 담았습니다. 저자는 어떤 경우라도 칭찬이나 야단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놀이하듯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자신만의 특별한 처방을 제안합니다. 평생 글 쓰는 일과는 아무 인연이 없을 것만 같았던 거리의 사람들, 노숙인들의 시와 산문을 모은 특별한 책입니다. 관찰자의 시선으론 담아내기 힘든 생생함, 처절함, 절실함 덕분에 그 어떤 근사한 문집보다 더 깊은 진정성을 느끼게 해줍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요즘 붉은 대게 재고가 엄청 쌓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수출길이 막혀서인데요. 잡아봤자 손해다 보니까 조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답니다. 동해안 어민들의 시름을 정면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붉은 대게를 손질해 일본과 미국으로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50명 넘게 일하던 공장이 올가을 가동을 멈췄습니다. 수출길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요가 줄어든 결과입니다. 재고가 있는 상황에서 판로가 막혀버려가지고 현재 공장 가동이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공장의 냉동 창고에는 수출하려고 사놓은 붉은 대게가 가득합니다. 공장 7군데에 쌓여있는 붉은 대게 재고가 400톤으로 추산됩니다. 적정 재고량 40톤의 10배에 이릅니다. 이렇게 재고가 쌓여가면서 연쇄적으로 이 붉은 대게를 잡는 우리 어선들도 정상 조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고가 넘치다 보니 어민들이 붉은 대게를 잡아도 팔 데가 없습니다. 또 값도 폭락해 잡아봤자 손해입니다. 붉은 대게 가격은 30kg 기준 요즘 4만 원 선에 거래됩니다. 지난해 거래가의 절반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올 들어 강원 동해안 붉은 대게 어획량은 약 3,300톤으로 최근 3년 평균보다 20% 이상 줄었습니다. 수출길이 막힌 데다가 내수 부진까지 겹치자 일부 어선은 주력 업종을 바꾸고 있습니다. 고기를 잡아오지 말라는 그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격도 엉망이고 그래서 도저히 사업을 이렇게 이러다 지체 못할 것 같습니다. 어민들은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조업을 전면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명구입니다. 오늘 일교차가 무려 20도 안팎까지 벌어지기 때문에 옷차림에 신중하게 옷차림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천과 봉화가 영하로 기온이 떨어졌고요. 서울도 8.1도로 서늘한 아침입니다. 한낮에는 2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도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5도 아래로 기온이 내려가는 곳이 많겠고요. 주 후반에는 찬바람이 불면서 오늘보다 날이 더 추워지겠습니다. 지금 대기도 무척 건조합니다. 강원 산간 지역과 강원 동해안 지역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건조특보가 내려지지 않은 지역에서도 대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은데요. 경기도와 남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햇살이 비추면서 안개는 점차 걷히겠습니다. 오늘 공기는 깨끗하겠지만 밤사이 상공에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는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8.1도, 대구 6.6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20도, 광주와 대구 21도 예상됩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어제 향년 78세로 별세했습니다. 장례는 고인과 유족의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치러지는 가운데 빈소에는 각계 조문이 잇따랐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리더십과 경영 철학은 오늘날의 삼성을 일궈냈지만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정경 유착 등 그림자도 남겼습니다. 상속세만 10조 원에 달하는 삼성그룹의 향후 지배 구조가 어떻게 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두 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 수도권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유행 우려 지역에 한해 거리 두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예방접종과 사망 사례의 연관성이 매우 낮다며 접종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독감 무료 접종 대상이 만 62세 이상, 69세 이하로 확대됩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5도 아래로 내려가 서늘하겠습니다. 일교차가 20도 가까이 크게 벌어져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우리 경제계에 큰 별이 졌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 향년 78세를 일기로 타계했는데요. 유족들이 간소한 장례 방침을 밝혔지만 워낙 영향력이 컸던 인물이라서 빈소에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지영 기자, 이제 날이 밝기는 했는데 아직은 본격적인 조문이 재개될 시간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조문객의 모습은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조문은 오늘 오전 10시쯤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유가족은 오전 9시부터 입관식을 진행하고 조문을 받을 계획입니다. 삼성 사장단 등 고위 임원들의 조문도 이때쯤부터 일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례는 가족장으로 4일 동안 치러집니다. 발인은 오는 28일로, 장지는 용인 에버랜드 안의 선영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앞서 어제는 각계에서 정말 많은 조문이 이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건희 회장의 빈소에는 밤 10시까지 정재계의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빈소는 어제 오후 5시쯤부터 고인이 치료를 받았던 이곳 삼성 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습니다. 비슷한 시간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자녀들과 함께 도착해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삼성 측은 고인과 유가족의 뜻에 따라 장례를 간소한 가족장으로 치르겠다며 조문과 조화를 사양한다고 밝혔지만 재개를 중심으로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과 정몽규 HDC 회장이 빈소를 찾아 유족을 위로했고, 이보다 앞서 이건희 회장의 조카인 CJ그룹 이재현 회장도 유족을 만나 국가 경제에 큰 업적을 남긴 분이라고 고인을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선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도 각각 빈소를 찾아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앞서 삼성그룹 임직원들은 내부 시스템에 온라인 추모관을 열고 고인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 서울병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부인과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이건희 회장이 생전에 했던 말로 삼성이 내세웠던 혁신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글로벌 삼성을 일궈낸 저력이 된 게 사실인데요. 오규정 기자가 그의 발자취를 둘러봤습니다.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 초석을 마련한 건 1974년 당시 동양방송이사였던 이 회장이 부도 위기에 처한 한국 반도체를 인수하면서부터입니다. 아버지 이병철 전 회장에게 반도체 사업을 건의했지만 자본도 기술도 없다며 경영진이 반대하자 사재까지 털어 밀어붙였습니다. 이어 1987년 이건희 회장 체제가 출범하며 본격적으로 꽃을 피웁니다. 92년 세계 최초로 64메가 D램 개발에 성공했고 이듬해엔 메모리 반도체 분야 1위를 거머쥐었습니다. 하지만 그해 이 회장은 미국의 전자매장을 둘러보다 충격을 받습니다. 세계 시장의 진열대 위에서 먼지가 쌓여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참을 수 없는 분노에 앞서 서글픈 생각마저 듭니다. 이런 충격은 변화와 혁신을 내건 신경영 선언으로 이어집니다.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그리고 이듬해인 94년 삼성전자는 휴대전화 사업에 진출합니다. 하지만 불량률이 12%까지 치솟자 15만 대, 당시 500억 원어치를 수거해 직원들 앞에서 불태웠습니다. 이런 충격요법을 거쳐 그해 말 국내 시장에서 세계 1위 모토로라를 제쳤습니다. 취임 당시 10조 원이던 삼성전자 매출액은 230조 4천억 원으로 뛰었고 국내 재계 3위에서 전 세계 5위의 브랜드로 급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닛산과 기술 제휴로 시작한 삼성자동차가 IMF 외환 위기를 버티지 못하고 법정 관리에 들어가는 등 고비도 적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오규정입니다. 네, 누구에게나 공과는 다 있을 겁니다. 이건희 회장의 경제적 공로와 별개로 경영권 문제라든가 또 정경유착 등 어두운 그림자도 많았는데요. 워낙 이 삼성이라는 그룹 또 이건희 회장이라는 인물의 존재감이 컸기 때문에 공과 더불어 과도 그만큼 크게 조명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어서 이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폭로로 시작된 특검 수사. 특검팀은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한 배임 혐의 등으로 이 회장을 기소했습니다. 아들 이재용 부회장에게 그룹을 물려주기 위해 에버랜드 전환 사채와 삼성 SDS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헐값으로 넘겼다는 겁니다. 회장 비서실의
조직적인 개입에 의하여 이재용 남녀의 사채 인수 절차가 진행되었고 수사 중 4조 5천억 원대의 차명 재산까지 드러나 회장직 퇴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날의 허물을 모두 제가 떠안고 가겠습니다. 이후 에버랜드 전환 사채건은 논란 속 무죄가 확정됐고 이 회장은 조세 포탈 혐의 등에 대해서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에버랜드, 제일모직, 삼성물산으로 이어진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승계 관련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까지 아직도 2개의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삼성 사법 리스크의 뿌리에 이건희 회장이 있는 셈입니다. 이 회장은 이에 앞서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2005년엔 삼성이 검찰과 정치인 등에게 이른바 떡값을 줬다는 내용의 삼성 엑스파일 사건 때문에 홍역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정경유착과 최근 잇따라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 무노조 경영 원칙은 오랜 시간 우리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운 이건희 삼성의 부정적 이면이었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삼성의 지배구조 변화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주식만 18조 원으로 상속세가 10조 원에 이르는 데다 각종 재판이 진행 중인 것도 풀어야 할 문제로 꼽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 중심의 삼성그룹 어떻게 될까요? 박대기 기자입니다.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 승계는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2년 전엔 공정위가 삼성 기업 집단의 동일인으로 지정하면서 이 부회장은 총수가 됐습니다. 그룹의 핵심은 삼성전자, 이 부회장의 지분은 0.7%에 불과하지만 삼성물산을 통해 사실상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 측 지분은 물산과 생명 등을 합쳐 15.7%인데 이건희 회장을 포함한 가족 지분은 5.1%에 불과합니다. 이 회장의 지분이 가족들에게 분할 상속돼도 이 부회장 중심의 지배구조는 영향이 적을 거란 얘기입니다. 다만 상속세가 부담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유산은 주식만 따져도 18조 2천억 원, 할증세율 60% 등을 감안하면 상속세는 10조 원에 이릅니다. 5년 동안 나눠서 납부하고 주식담보대출을 받더라도 일부 지분 변동은 불가피합니다. 현 지분 구조상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을 매각해서 상속세를 마련한다는 것도 좀 쉽지 않죠. 지배구조 변화가 이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장기적으로는 여권에서 추진 중인 보험업법 개정이 변수입니다.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생명과 화재는 삼성전자 주식 상당수를 매각해야 해 지분 변동에 따른 지배구조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재판이 관건입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불법 편법 합병으로 경영권을 승계한 혐의의 재판은 최근 1심이 시작됐고 국정농단 뇌물 혐의 사건의 파기환송심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당초 소환장이 발부됐던 오늘 재판엔 부친상으로 출석하지 않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별세와 재판 그리고 법 개정까지 삼성은 당분간 이재용 부회장과 전문 경영인을 축으로 한 현 체제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오늘 국정감사에는 다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출석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 발언에 대한 추 장관의 반격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여당은 공수처에, 야당은 라임 옵티머스 관련 특검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리적으로 보면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에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이런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고요. 작심 발언을 쏟아낸 윤석열 검찰총장. 추 장관은 곧바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오늘 국정감사장에 다시 출석합니다. 수사 지휘권 발동과 감찰 지시, 이목을 끌었던 윤 총장의 퇴임 후 봉사 발언 등에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 장관의 입을 통해 윤 총장을 반격하겠다는 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은 추 장관 사퇴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또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통보한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 시한입니다. 국감 후 입법의 시간을 주장해온 민주당은 라임, 옵티머스 사태로 공수처 필요성이 더 커졌다며 공수처법 개정 등도 예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려 왔습니다. 끝내
협조를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곧바로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에 국민의힘은 특검을 거듭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금융사기를 넘어 정관계 로비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자는 입장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특검으로서 밝혀야만 국민이 승복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될 수 있다고. 국민의힘은 내정한 공수처장 추천위원 발표는 민주당의 입장을 보고 저울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코로나19와 독감 소식 앵커 브리핑으로 전해드립니다. 먼저 독감 무료 접종 대상자가 오늘부터 확대됩니다. 만 70세 이상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만 62세부터 69세 사이 어르신들이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독감 백신 안전성 논란과 관련해 염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면서도 사망 사례와 백신의 인과성이 매우 낮아 접종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61명 나왔고요. 국내 발생이 5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일단 발표 기준으로만 보면 지난 23일에 155명을 기록한 뒤 이 주말로 넘어오면서 규모가 많이 줄었죠. 그래서 두 자릿수 확진자가 연 이틀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을 좀 더 넓혀서 보면 일일 확진자 규모는 분명히 증가세에 있습니다. 최근 2주 그리고 그 전에 2주 이렇게 두 기간을 비교를 해보면 59.4명에서 68.7명까지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늘었는데요. 약 9.3명 정도 증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 새로운 집단 발생 건수가 26건에서 21건으로 꽤 줄었고요. 또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비율도 17.4%에서 11.4%로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당국은 방역과 의료 역량을 기반으로 별다른 문제 없이 일단 대응을 하고는 있지만 언제든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산발적 집단 감염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먼저 우리은행에서는 부행장 등 임원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서울 구로구에서 발생한 일가족 감염과 관련해서는 그 가족 중에 한 분이 부천시에 있는 무용학원의 강사로 일하면서 그곳에서도 11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되는 소규모 지역 단위에 한정해서 거리 두기를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과 또 헬로윈 데이를 앞둔 유흥시설들을 대상으로 점검과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민혁 기자입니다. 경기도 여주에 있는 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입니다. 이곳에 입소한 A씨가 그제 최초로 확진됐습니다. 역학조사를 해봤더니 관련 확진자가 하루 새 24명 더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최초 확진자인 A씨의 접촉자가 동두천시에서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26명이 됐습니다. 시설 자체에서 이제 건강검진을 한 것 같으세요. 그거에서 이제 외부인 접촉이 있어서 감염된 게 아니냐 추정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경기도 남양주시 행복회 요양원과 관련한 확진자는 3명이 늘었고 군포 의료기관과 안양 요양시설 관련 확진자도 3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요양시설 내 감염이 확산하면서 정부는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미 수도권 지역 요양병원 등에 대한 전수검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매주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되는 지역을 시군구 단위로 선정해 그 지역만 거리 두기를 강화하고 특히 고위험군에 대해선 선제적으로 전수 진단 검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젊은 층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헬로윈 데이를 앞두고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관리도 강화됩니다. 이달 말까지 서울 이태원, 홍대, 건대 입구와 강남 교대 신촌역, 그리고 인천 부평과 부산 서면 지역까지 집중 점검에 들어갑니다. 주말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단속할 예정인데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어긴 게 적발되면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됩니다. 소규모 파티를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바람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심을 하면은 또다시 새로운 집단 감염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한편 정부는 계절 독감은 국내에서만 해마다 3천여 명이 사망하는 위험한 감염병인 만큼 백신 접종은 부작용보다 그 이익이 훨씬 크다며 접종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네, 미국은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 기록을 또 갈아치웠습니다. 8만 5천 명, 8만 3천 명 그런 식으로 연일 나오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해석은 검사가 많아져서 그런 거다라는 겁니다. 로스앤젤레스 이영현 특파원입니다.
지난 토요일 기준 미 존스 홉킨스 대학교가 집계한 미국 코로나19 확진자는 8만 3천 명을 넘겨 이틀째 8만 명을 넘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확진자 수는 8만 5천여 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7일 최저점을 찍은 뒤 이달 들어 급속히 늘어나는 심각한 상황.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급증세가 검사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You know why we have cases so much? Because that's all we do is test. If we cut our testing down in half, they'd say, well, they wouldn't say that, but cases would go down in half. 트럼프 대통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상황은 곧 바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ow we have the best testing, and we are coming around. We're rounding the turn. We have the vaccines. We have everything. We're rounding the turn. Even without the vaccines, we're rounding the turn. 이런 가운데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비서실장 등 최측근 보좌진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은 펜스 부통령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자가격리 없이 선거운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He was at a campaign rally in Tallahassee. He was just in a campaign rally in Tallahassee. I'm not saying he's not campaigning. I'm saying that is only part of what he's doing. And as we look at that, essential personnel, whether it's the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r anyone else. 미 CNN 방송은 코로나19에 감염된 펜스 부통령 측근은 현재까지 최소한 5명이라며 더 많은 보좌진이 감염됐을 우려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네, 유럽 나라들도 상황이 좋지 않죠. 마찬가지로 하루 몇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면서 거의 봉쇄에 가까운 조치가 또다시 시행되고 있는데 협조도 잘 안 되고 또 확산세를 누그러뜨리는데도 별 효과가 없어 보입니다. 파리에서 양민여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야간 통행 금지령이 내려진 로마 하늘에 폭죽이 터집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반발하며 극우단체 소속 250여 명이 폭죽과 화염병을 던지며 시위를 벌인 겁니다. 격한 충돌로 경찰관 2명이 부상을 입었고 역시 통행금지령이 발효된 남부 나폴리에서도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1일 신규 확진자가 2만 1,000명으로 하루 만에 최다 기록을 다시 경신하자 이탈리아 정부는 또다시 고강도 조치를 내놨습니다. 오후 6시 이후 식당과 술집 영업을 금지하고 헬스클럽과 수영장 등은 폐쇄하기로 했지만 봉쇄령만큼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경제적 타격 때문입니다. Probabilmente anch'io proverei rabbia contro le misure del governo, un sostegno economico molto cospicuo o comunque adeguato. 스페인 정부도 지난 봄 전국 봉쇄 때 내렸던 국가 비상 경계령을 다시 발동했습니다. 야간 통행 금지 등 주변국들처럼 코로나19 억제책을 동원하기 위해서지만 그동안 폐쇄됐던 클럽 종사자들은 반발했습니다. Queremos que nos rescaten una ayuda económica, que llevamos 8 meses sin trabajar. 프랑스는 하루 새 5만 2천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토요일부터 54개 지역에 야간 통행 금지령을 확대 실시했지만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 의료계 전문가들은 인력 부족이 심화된 지역 병원을 지원해달라고 전직 의료진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번 주가 전국 또는 지역 단위의 재봉쇄 여부를 가를 결정적 시기가 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2년 8개월 만에 국내 야생조류에서 검출됐습니다. 축산당국은 가금류 이동을 제한하는 등 방역에 들어갔습니다. 박연성 기자입니다. 충남 천안과 아산을 흐르는 봉강천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발생했다는 안내 표지판이 천변을 따라 설치되고 반경 500m 내 사람과 차량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지난 21일 봉광천 주변 모래톱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검사했더니 H5N8형 고병원성 AI가 확인됐습니다.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건 지난 2018년 2월 이후 2년 8개월 만입니다. 이곳은 충남의 대표 양계 농가 밀집 지역입니다. 반경 10km 내 천안과 아산, 세종 등 3개 시군에서 181농가가 닭과 오리 등 가금류 274만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축산당국은 이에 따라 반경 10km를 야생조류 방역대로 정하고 가금류 이동을 통제했습니다. 식용란 반출 시에도 간이 검사를 거치도록 하고 분변 반출도 제한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가금류 방사 사육을 금지하고 천안 지역 전통시장에서는 가금류 판매소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별도 소독 차량과 광역 방제기를 긴급 지원하고 공동 방제단을 꾸려 생석회 살포 등 농가 개별 소독에도 나섰습니다. 하천 주변에 출입하시는 낚시객들로 인해서 해당 지역에 있는 바이러스를 물리적으로 전파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낚시를 금지해 주시는데 협조를. 최근 해외에서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발생하고 철새 도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AI 확산 방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지난 여름 유례 없이 쏟아진 비로 전방 군부대들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철책이 파손되고 작전로 또 막사 주변마다 아직도 흙과 돌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산사태나 낙석 예방 조치는 미흡한 곳들이 많습니다. 지형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방 동부전선의 산악도로, 양쪽은 지뢰 배설 지역입니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발생한 낙석과 쓰러진 나무가 방치돼 있습니다. 이곳엔 배수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기능을 못하면서 비가 오게 되면 이 산에서 들이치는 물이 다른 곳으로 흐르게 되고 땅을 깎아내리면서 도로폭의 절반이 이미 무너져 내렸습니다. 군시설 인근 백두대간 탐방로가 조성되는 곳입니다. 작전하는 장병들의 이동로가 되는 교통호는 군데군데 흙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폭우가 오면 교통호 전체가 흙이 떠내려가는 물길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일시에 훅 무너질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이 이쪽에서는 지금 교통호가 피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산 정상 부근 능선을 따라 군이 낸 전술도로. 아래 경사면을 향해 흙과 바위가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낙석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성 사진상으로 본 인근 고지도 마찬가지. 초소공사를 위해 군이 진입로를 냈는데 흙과 돌이 흘러내린 흔적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한 번에 무너지면 계곡을 타고 내려가게 되는데 아래는 40명 정도가 생활하는 군 막사가 있습니다. 바로 옆 고지에 또 다른 막사. 공사하며 흙과 바위를 쌓아놨습니다. 무너져 내리면 경사면 아래 철책으로 향하게 됩니다. 장병들이 수시로 순찰을 하는 곳입니다. 이처럼 전방 군부대 주변 곳곳에 산사태와 낙석 사고 위험이 있는데 지자체와 산림청에서는 부지 사용자가 군이라는 이유로, 군은 본연의 임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입니다. 산림 전문가들이 현장에 나가본다고 해도 군의 특성상 접근이 힘들다거나 산림청과 협조가 잘 안 되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은 해마다 산림청과 함께 산사태와 낙석 취약 지점을 파악해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전북 고창의 초등학교 교사가 1학년 학생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했다는 보도 전해지었었죠. 당시 녹취와 또 아이가 그린 그림을 전문가들이 분석했고 매우 심각한 수준의 학대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조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수업 시간에 반복된 담임 교사의 폭언. 정신의학과 전문의에게 학대 당시 상황을 들려줬습니다. 뭐라고? 똑바로 말하네? 저기 나는 니네 애들한테 전화할 때 동물보험 끝나냐? 네, 음성 들어봤는데 그런 무서운 상황에서는 어쩔 줄 모르고 얼어붙거나 또 이것이 반복이 되면 상당히 무기력해지고 또 이런 상황을 자신의 탓으로 또 이렇게 왜곡해서 또 아동학교 수아는 피해 아동이 그린 그림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손은 얘가 환경과 접촉하는 되게 첫 번째 수단이에요. 손이 누가 봐도 일반적인 사람의 손은 아니잖아요. 이게 남자 어른에 대한 사항은 굉장히 좀 무섭고. 이렇게 정서적 학대의 폐해가 크지만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 세부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면 처벌까지 이어지긴 어렵습니다. 이제 명확한 증거와 명확한 진술 여러 가지 것들이 뒷받침돼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정서학대에 대해서 덜 위험하다라고 하는 관점들이. 게다가 피해 아동이 사는 전북 고창군은 치료 지원을 받을 기관이 없어 차로 1시간 거리인 전남 영광까지 먼 길을 다녀야 합니다. 그곳에 상주하는 아동학대 사례 관리 요원은 없는 거죠. 물리적 거리와 인프라 때문에 심지어는 어떤 상황들 때문에 더 늦어질 수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피해 아동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은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질 텐데요. 오늘 아침 제천과 봉화는 영하로 기온이 떨어졌고 서울도 8도로 서늘한 아침입니다. 한낮에는 2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2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내륙 지역에서는 5도 아래로 기온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주 후반에는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서울의 아침 기온이 5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지금 대기도 무척 건조합니다. 강원 산간 지역과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건조특보가 내려지지 않은 지역에서도 대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하늘은 대체로 맑지만 경기도와 남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안개는 햇살이 비추면서 빠르게 걷히겠고 오늘 전국의 공기는 깨끗하다가 밤부터 상공에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8.2도, 춘천 2.1도, 강릉 10.6도, 대구는 6.5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20도, 전주 20도, 대구와 울산, 부산이 21도로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20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일요일에는 중부와 호남 지역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다시 이건희 회장 관련 소식입니다. 우리 경제의 큰 축이었던 만큼 그의 별세 앞에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애도를 표했습니다. 다만 추모와 별도로 삼성이 남긴 부정적인 유산은 청산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당들은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한 이건희 회장의 업적을 기리며 추모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회장은 한국 경제 성장에 주춧돌을 넣은 주역이었다고 평가하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이 초일류 기업을 표방했지만 이를 위한 과정은 때때로 초법적이었다며 부당 내부 거래와 정경 유착 등 고인이 남긴 부정적 유산은 청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의 타계를 계기로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대국민 사과에서 국민들께 약속했던 새로운 삼성이 조속히 실현되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이 회장의 초일류 기업을 위한 노력과 혁신 정신은 분야를 막론하고 귀감이 됐다며 고인을 애도했습니다. 고인은 반도체와 휴대전화 등 첨단 핵심 분야에서 삼성이 세계 1위의 글로벌 기업이 되는 초석을 닦으셨습니다. 정의당은 이 회장 별세 소식에 조의를 표하면서 정경 유착과 무노조 경영 등 고인이 남긴 어두운 역사를 삼성이 지우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 회장이 기업가 정신으로 도전해 삼성전자라는 세계적 기업을 세워냈다며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회장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추모 메시지를 유족에게 전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메시지를 통해 고인이 반도체 산업을 한국의 대표 산업으로 성장시켰다며 이 회장의 리더십은 어려운 시기에 큰 귀감과 용기가 되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공과를 망라해서 한국 경제를 워낙 상징했던 큰 인물이기 때문에 정치권뿐 아니라 경제단체들, 노조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도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공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재계 1위 삼성그룹의 총수였던 이건희 회장의 별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산업발전을 견인했던 재계의 큰 별,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총은 이 회장이 흑백TV를 만드는 작은 기업 삼성을 글로벌 정보통신기술 산업을 선도하는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시켰다며 고인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단체들은 이 회장이 일찍이 반도체 분야에 뛰어들어 우리나라를 반도체 강국으로 이끈 공로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 회장이 반도체를 대표 먹거리 산업으로 이끌었고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을 석권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 회장이 삼성의 변신과 성공을 주도하며 우리도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줬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사회단체들은 고인의 공과를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 회장의 죽음으로 정경유착과 노조 파괴 등 과오들이 정리될 수 없다며 삼성그룹이 환골탈퇴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 회장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도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이 됐다는 공과 함께 무노조 경영 등의 과오도 존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 백혈병 피해자 지원단체인 반올림도 이 회장의 별세 소식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반올림은 공장에 방치된 위험 속에서 노동자들은 병에 걸리고 목숨을 잃었다며 이 회장의 삼성이 만든 어둠이 작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공화영입니다. 깊어가는 가을에 요즘 한라산은 말 그대로 절경을 뽐내고 있습니다. 단풍은 물론이고 정상에는 서리꽃도 피면서 이 이색적인 풍경을 보려고 많은 탐방객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국립공원 측이 비대면 산행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안서영 기자입니다. 한라산 백록담이 하얀 서리꽃으로 뒤덮였습니다. 서리가 나뭇가지에 얼어붙은 아름다운 상고대입니다. 그 아래의 탐방로에는 붉게 물든 나뭇잎들이 가을 하늘을 수놓습니다. 겨울과 깊은 가을이 한데 선보인 한라산에 탐방객들은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많은 곳에 오는 게 좀 불안했는데 전부 마스크 잘 끼고 다녀주시고 거리도 어느 정도 유지되고 이제 눈꽃도 보이고 너무 이쁜 광경이었어요. 90을 넘긴 어머니도 70살의 아들도 방역수칙을 잘 지킵니다. 그 어머니랑 모시고 그래도 길 유지하면서 갔어요. 너무 보기 좋네요. 사진을 찍을 때도 마스크를 쓴 탐방객들. 쉼터하고 화장실 이용하실 때는 마스크 착용 꼭 부탁드릴게요. 한라산 국립공원관리소는 다양한 채널로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안내하면서 한라산에 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탐방하는 프로그램도 선보였습니다. 드론으로 촬영한 단풍 든 가을 한라산 영상을 한라산 국립공원 SNS나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한라산에 오르지 않아도 집안에서 한라산의 가을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올해 프로야구 정규리그 우승, NC 다이노스가 창단 이후 처음으로 그 영광을 누렸죠. 아기 공룡에서 티란으로 성장하기까지 NC의 지난 9년, 이준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라산의 눈보라를 뚫고 우승을 다짐했던 신생구단 NC. 겁 없이 야구도 하고 두려움 없는 야구, 좀 그런 팀으로 NC 다이노스가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프로야구 제9구단 신생팀 NC의 성장은 눈부셨습니다. 1군 무대 진입 2듬해부터 4년 연속 가을 야구에 진출한 NC는 2016 시즌엔 한국 시리즈 무대까지 밟으며 신흥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해결사의 부재와 주전들의 노쇠화가 겹쳐 꼴찌까지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위기에 빠진 NC가 꺼낸 카드는 대형 FA 영입과 감독 교체. NC는 국가대표 포수 양의지와 125억 원의 대형 FA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름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이동욱 수비 코치를 전격 사령탑으로 임명했습니다. NC의 반전 카드는 2년 만에 적중했습니다. 양의지는 포수 최초로 30홈런 100타점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나성범과 함께 NC의 중심 타선을 이끌었고 정규 시즌 1등을 해서 너무 기분 좋고 팀이 정말 하나가 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게 원동력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욱 감독은 선수의 이름값보단 데이터에 기반한 야구를 선보이며 구창모와 강진성 등 새 얼굴을 발굴했습니다. 이 우승이 제 혼자의 우승이 아닌 선수들 그리고 프런트 그리고 코칭 스태프의 어떤 합해서 일어나는 우승이라 생각합니다. 한라산 다짐을 9년 만에 실현한 NC. 이제 남은 또 다른 정상은 사상 첫 한국 시리즈 우승입니다. KBS 뉴스 이준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동해안의 대표 어종 붉은 대게 수출길이 막혀 재고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가공업체들은 공장 운영을 중단했고요. 어민들은 붉은 대게를 잡으러 바다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명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붉은 대게를 손질해 일본과 미국으로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50명 넘게 일하던 공장이 올가을 가동을 멈췄습니다. 수출길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요가 줄어든 결과입니다. 재고가 있는 상황에서
판매가 팔로가 막혀버려가지고 현재 공장 가동이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공장의 냉동 창고에는 수출하려고 사놓은 붉은 대게가 가득합니다. 공장 7군데에 쌓여있는 붉은 대게 재고가 400톤으로 추산됩니다. 적정 재고량 40톤의 10배에 이릅니다. 이렇게 재고가 쌓여가면서 연쇄적으로 이 붉은 대게를 잡는 우리 어선들도 정상 조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고가 넘치다 보니 어민들이 붉은 대게를 잡아도 팔 데가 없습니다. 또 값도 폭락해 잡아봤자 손해입니다. 붉은 대게 가격은 30kg 기준 요즘 4만 원 선에 거래됩니다. 지난해 거래가의 절반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올 들어 강원동해 안 붉은 대게 어획량은 약 3,300톤으로 최근 3년 평균보다 20% 이상 줄었습니다. 수출길이 막힌 데다가 내수 부진까지 겹치자 일부 어선은 주력 업종을 바꾸고 있습니다. 고기를 잡아오지 말라는 그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격도 뭐 엉망이고 그래서 도저히 사업을 이렇게 이러다 지체 못할 것 같습니다. 어민들은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조업을 전면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명구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항구 도시 부산의 미래 100년을 설계한다는 항만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이 그대로 실현될 경우엔 고층 빌딩들이 해안에 막아서 도심과 바다의 연결이 끊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항 앞바다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원도심 상복도로 바다 쪽으로 우뚝 솟은 초고층 건물이 시야를 가립니다. 북항 재개발 사업에 따라 건설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부산항 일대는 어떻게 바뀔까? 모의 설계 실험 결과입니다. 부산역을 중심으로 고층 건물 장벽이 형성됩니다. 북항 앞바다는 거의 다 가려지고 심지어 높은 산도 가로막힙니다. 방향을 틀어도 경관 훼손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바다를 아우르는 조망, 즉 스카이라인이 망가집니다. 특히 반대쪽 부산항에서 도심 쪽을 바라보면 더 심각합니다. 거대한 빌딩 장벽에 가로막혀 북항과 도심이 단절됩니다. 용적률에 대한 부분적인 조정이라든지 높이에 대한 과감한 변경이라든지 조정을 통해서 북항이 전체적으로 초고층이 아닌 원도심과 연결하는 북항 재개발 도로를 달리는 실험 영상. 건물 사이 간격이 부족해서 빽빽한 빌딩 숲이 만들어집니다. 그동안 제기된 난개발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는 상황. 과감한 계획 수정 없이는 도심과 항만을 연결한다던 북항 재개발 사업의 원래 취지가 사라질 거란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변의 경관 자원과 조망적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모양, 방향, 구조를 변경하여 조망권과 원도심과의 통경축을 검토하여 도시경관이 공공재라는 인식이 확산되며 100년을 내다봐야 하는 항만 개발 사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공연계가 큰 타격을 입으면서 정부가 할인권을 배포하고 있는데요. 공연계도 안전하게 공연을 이어가기 위해서 현장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달라진 뮤지컬 무대 김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불멸의 사랑 이야기. 7년 만에 이 작품이 다시 무대에 오르기까지 방역 또 방역이었습니다. 무대는 물론 분장실, 객석 구석구석을 소독하고 관객들 입장 전까지 최종 점검을 합니다. 걸린다면 저희는 공연을 중단하게 되고 100에서 200명에 되는 이 인력들이 직장을 잃게 돼요. 사명감을 갖고 꼭 지키고 있습니다. 관객들도 마스크를 쓰고 열을 확인하고 실장님 혹시 인증표 작성하셨나요? 거쳐야 할 단계가 많아졌지만 이젠 일상이 됐습니다. 요즘 어디 가나 다 QR코드 하잖아요. 서로를 위해서. 나만 위한 게 아니니까. 코로나19는 연습실 풍경도 바꿔놨습니다. 군무를 추면서 노래를 부를 때도 마스크를 벗지 않습니다.
혹시나 있을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처음부터 모든 배우가 한꺼번에 모이는 대신 연습 시간대를 나눴습니다. 그 씬에 나오는 사람들만 불러서 연습하고 다음 시간도 다른 사람들 나와서 연습하고 해서 좀 이렇게 나눠서 연습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모여서 연습하는. 대학로 소극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장기간 무사히 공연을 이어가기 위해 매일 몸 상태를 확인하고 무대에 오릅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이렇게 계속 건강하게 지켜나간다면 저희는 이제는 더 이상 멈출 일이 없고 계속해서 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연계의 이런 노력에 관객들도 조금씩 안심하는 모습입니다. 위로를 받고 거기서 펑펑 쏟고 오면 이런 상황 속에서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고 있어요.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새로 나온 책 만나보는 순서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피격, 이른바 11.6 사건의 장본인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평전이 출간됐습니다. 또 인지기능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에게 적합한 처방을 제안한 책도 관심을 끕니다. 김석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결코 저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혁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군인이었고 혁명가입니다. 군인이나 혁명가가 정치를 하게 되면 독재하기 마련입니다. 박정희 유신 체제를 멈추게 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그는 혁명가인가 반역자인가? 11.6 사건으로 사형된 지 40년이 지난 올해 유족은 재심을 청구했고 평가는 여전히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11.6 사건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 저자는 김재규라는 인물과 삶의 초점을 맞춰 40년 전 그날의 진실을 추적합니다. 최고 권력자의 최측근이었던 고인의 잘못은 물론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이력, 11.6 사건 재판 기록과 증언까지 자세하게 담았습니다. 일본의 한 아동 정신과 의사가 아이들에게 문제를 냅니다. 원을 케이크라 생각하고 똑같이 3조각으로 나눠보라.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인지기능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아동 20명 중 3명이 겪고 있지만 겉으로는 잘 표가 나지 않아서 부모도 교사도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아동 인지기능 문제의 실상과 해법을 담았습니다. 저자는 어떤 경우라도 칭찬이나 야단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놀이하듯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자신만의 특별한 처방을 제안합니다. 평생 글 쓰는 일과는 아무 인연이 없을 것만 같았던 거리의 사람들, 노숙인들의 시와 산문을 모은 특별한 책입니다. 관찰자의 시선으론 담아내기 힘든 생생함, 처절함, 절실함 덕분에 그 어떤 근사한 문집보다 더 깊은 진정성을 느끼게 해줍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 출근길답게 일찍부터 주요 도로 정체 시작되고 있습니다. 조금 일찍 나오셔서 여유로운 출근길 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교 김포 방향 암사대교 남단부터 잠실철교까지 밀리고 다시 동호대교와 한남대교 부근 주춤하지만 이후는 소통 원활합니다. 나란히 가고 있는 강변북로 일산 방향 역시 천호대교부터 잠실대교까지 다시 동호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 지나기 어렵습니다. 천호대로 상일 IC 나와서 길동 방향 아직까지는 수월하고요. 천호역부터 천호대교 남단까지도 큰 어려움 없는 모습입니다. 경인고속도로 도심 방향 신월 IC 부근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제물폭길 목동교 부근 시속 약 20km 내외 속도로 더딘 운행 보이고 있습니다. 고양에서 구파발 방향 통행량 증가하면서 차량 행렬 제법 빨라지고 있고요. 도심 안쪽 동대문부터 종로 일대 전반적으로는 지나기 수월합니다. 이어서 교통통제 및 혼잡 예상 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영동대교 진입 램프 구간 보수 공사로 오늘 밤 11시부터 내일 새벽 6시까지 부분 통제될 예정이며 한국은행 로터리 앞에서 오늘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소규모 집회 후 을지로 입구역까지 한 개 차로 이용한 행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54조 원이면 나라 예산의 10% 가까운 돈이죠. 이 많은 돈이 요즘 어느 예금에 몰리고 있다네요. 달러 예금입니다. 시중 주요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현재 상황인데 최근 달러가 싸졌으랍니다. 쌀 때 사놓겠다는 거죠. 달러가 싸졌다. 다른 말로 환율 하락인데 회복해야 할 우리 경제의 새로운 변수로 주목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그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지난주 환율은 한때 달러당 1131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불과 한 달여 만에 50원이나 급락한 거죠. 한국은행 자료를 보니까 특히 8월 말 이후 이달 13일까지 환율 하락이 세계 주요 13개국 통화 중 가장 큽니다. 급작스레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로 같은 액수의 달러를 벌어와도 우리 돈을 적게 바꿔주니까 채산성이 나빠지죠. 채산성 맞추려면 수출 가격을 높여야 하니 경쟁력 떨어지고요. 마침 우리 수출 지난달에야 7개월 만에 겨우 증가를 기록한 상태입니다. 이게 꺾이면 안 되겠죠. 최근 환율 하락의 첫 번째 원인은 중국 경제의 호전입니다. 3분기에 4.9%나 성장해 중국 돈 위안화 힘이 세지니까 달러당 위안화 환율이 하락 중입니다. 근데 우리와 중국 경제는 워낙 밀접해서 우리 환율도 같이 떨어지는 거죠. 여기에 미국 대선 후보들의 부양책 공언 등으로 달러 가치 하락 요인은 커진 때문이죠. 문제는 이런 환율 하락 기조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환율이 달러당 1,000원대까지 떨어지면 우리 수출은 본격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부총리도 환율 하락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겨우 다시 시작된 수출의 날갯짓, 경제 회복을 위한 싹이 꺾이지 않도록 정교한 정책 조합이 필요한 때입니다. 뉴스 예슬이었습니다.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은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서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는데요. 아침에 제천과 봉화는 영하로 기온이 떨어졌고요. 서울도 8도로 서늘한 아침입니다. 한낮에는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일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5도 아래로 기온이 내려가는 곳이 많겠고요. 주 후반에는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서울의 아침 기온도 5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지금 전국의 하늘은 대체로 맑은데요. 맑고 건조한 공기가 계속해서 유입되면서 대기가 매우 메말라 있습니다. 지금 강원 산간 지역과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건조특보가 내려지지 않는 지역에서도 대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와 남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낀 곳이 있습니다. 햇살이 비추면서 안개는 빠르게 걷히겠고요. 오늘 공기는 대체로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밤사이 상공에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8.2도, 대구 6.5도, 전주 7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0도, 강릉 20도, 대구와 부산, 광주가 21도로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 뉴스광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